75살의 박 여사님. 그녀의 명의로 된 시가 20억 원이 넘는 서울 도심에 오래된 아파트 한 채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집을 나와 10평도 채 되지 않는 좁은 원룸을 월세로 얻어 이사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쫓겨난 것도 아니고 돈이 없어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녀는 스스로 짐가방을 챙겨 들고 원래 자신의 것이었던 집의 현관문을 닫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어 나왔습니다. 당신은 그녀가 노여움에 차서 혹은 늙은이의 옹고집으로 홧김에 그랬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당신은 평생을 가정에 바치느라 단 한 번도 온전히 자신을 위해 살아본 적 없는 한 어머니를 너무 얕본 것입니다. 자식들은 말합니다. 엄마, 우린 다 엄마를 위해서 그러는 거야. 친척들은 거듭니다. 나이도 있는데 집에서 편안히 지내셔야죠. 하지만 그녀는 딱 한마디로 답했습니다. 난 더 이상 남에게 내 인생을 배치당하고 싶지 않아. 이 말 뒤에 무엇이 숨겨져 있을까요? 그녀는 도대체 무엇을 들었고 무엇을 꿰뚫어 보았기에 30년을 넘게 살아온 그 집에서 과감히 등을 돌릴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한 어머니의 명징한 각성의 순간으로 함께 걸어 들어가 봅니다. 이것은 반항이 아니라 깨달음입니다. 따지려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 선명하게 보게 된 것입니다. 가장 현실적인 노년의 선택, 그 마주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제 이름은 박명숙, 올해 73입니다. 저는 치매에 걸리지 않았고 중풍도 없으며 쫓겨난 적도 없습니다. 제겐 서울 시내 한복판에 시가 20억이 넘는 낡은 아파트가 한 채 있습니다. 등기부 등본상의 소유주는 저입니다. 대출이 낀 것도 공동 명의도 상속 분쟁 중인 것도 아닙니다. 아주 깨끗하게 제 이름 석자가 박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서울 변두리 보증금에 월세 50만 원짜리 작은 원룸에 살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없는 건물, 좁은 계단을 올라가야 하고 부엌 큰 냄비 하나 올리면 꽉 차는 그런 곳이죠. 왜냐고 물으실 겁니다. 자식들도 물었고 이웃들도 물었고 심지어 대출 권유 전화를 건 은행 직원조차 참지 못하고 묻더군요. 박 여사님, 본인 명의 집이 있으신데 왜 혼자 나와 사세요? 그때마다 저는 그저 웃으며 말합니다. 집이 없는 게 아니라 제 발로 걸어 나온 겁니다. 사람이 늙어서 가장 두려운 건 곁에 아무도 없는 게 아닙니다. 남들에게 내 속이 너무 빤히 들여다 보이는 것, 그게 제일 무섭습니다. 누군가 찾아오는 건 아직 내가 쓸모가 있어서고, 누군가 잘해주는 건 내게 아직 빼낼 것이 남아서라는 걸 알게 되는 순간 말입니다. 그 아파트는 제가 50살 무렵 사서 70이 될 때까지 20년 넘게 산 집입니다. 영감이 떠난 후 저는 그곳에서 혼자 2년을 더 살았습니다. 사는 게 나쁘진 않았습니다. 다만 사람은 점점 줄어드는데 물건은 점점 늘어가더군요. 벽지는 바랬고 변기는 2번이나 갈았고 주방 환풍기는 켤 때마다 비행기 이륙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정리를 해볼까? 사람을 불러 청소를 할까?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자식들이 말하더군요. 엄마, 차라리 이 집 팔고 새 엘리베이터 있는 아파트로 가세요. 오르내리기 편하게요.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아주 합리적이죠. 하지만 제 가슴 한구석이 왠지 모르게 서늘해졌습니다. 그 후 저는 아무런 내색 없이 옷 몇 벌, 전기 포트 하나, 쌀 한 봉지를 챙겨 여행용 가방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낙지는 않았지만 좁은 원룸을 하나 구해 혼자 들어갔습니다. 누가 등 떠민 게 아닙니다. 그냥 떠나고 싶었습니다. 장소를 바꾸고 싶었고 옆에서 이래라 저래라 조언하는 사람도 제 인생을 대신 짜주는 사람도 없는 날들을 살아보고 싶었습니다. 오기 부리는 것도 목숨 걸고 도박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딱 한 가지를 걸고 내기를 한 겁니다.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주지 않고 그 어떤 요구도 들어주지 않는다면 저 집에 무엇이 남을까? 그것이 알고 싶었습니다. 저는 아무에게도 집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팔지도 않았고
팔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저 제가 먼저 걸어 나왔을 뿐입니다. 가족들이 다 같이 있으면서 저를 현금 인출기 취급하는 것보다 혼자 사는 게 얼마나 더 고요한지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짐을 싸들고 나온 첫날 밤은 무서웠습니다. 어두운 게 무섭고 아무도 내가 여기 있는 줄 모른다는 게 무서웠고 밤중에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누가 문을 두드려 줄까 겁이 났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날 밤 저는 기가 막히게 잠을 잘 잤습니다. 전화벨 소리도 문 두드리는 소리도 가족 단톡방에서 엄마, 상속세 문제 의논해야 하는데 시간 되세요? 하는 메시지도 없었습니다. 오직 내 침대 하나, 선풍기 한 대, 낡은 스탠드 하나, 그 고요함이 딱 좋았습니다. 저더러 괴팍하다고, 늙어서 고집만 세졌다고 욕해도 좋습니다. 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 말 한마디는 꼭 하고 싶습니다. 저는 평생을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이끌려 다녔습니다. 이제는 저 혼자 제 속도대로 걸어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이사 나온 후 두 아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먼저 딸이었습니다. 평소처럼 나긋나긋한 목소리였죠. 엄마, 갑자기 왜 나가셨어요? 혹시 화나신 거 있어요? 우리가 엄마 모른 척한 거 아니잖아요. 말끝마다 살짝 애교가 섞인 말투, 저는 압니다. 딸은 정말 제가 오해했을까봐 걱정하는 게 아니라 늙은 엄마가 혹시 노망이 들어 이상한 결정을 내릴까봐 그걸 더 걱정하고 있다는 걸요. 저는 덤덤하게 말했습니다. 별일 아니다. 그냥 공기 좀 바꿔보고 싶어서 그래. 딸은 잠시 침묵하더니 톤을 바꿨습니다. 그럼 그 집은 지금 비워두신 거예요? 새를 놓으실 생각인 거죠? 아니면 일단 비워두는 건가요? 우리가 관리해 드릴 수 있는데. 저는 대꾸하지 않고 물었습니다. 오빠는 잘 지내니? 딸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말 돌리지 마시고요. 엄마 혼자 사시는 거 안전하지도 않고 집 비워두면 이웃들도 이상하게 생각해요. 시간 날 때 우리가 가서 청소라도 해둘게요. 예의 바르고 따뜻하고 사려 깊은 그 말들 속에 정작 제가 사는 곳이 적응할 만한지 묻는 문장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든 대화가 덩그러니 남겨진 그 아파트 주위를 맴돌 뿐이었습니다. 이어서 아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아들은 좀 더 직접적이더군요. 엄마, 혼자 계시는 거 불안하면 차라리 우리 집으로 들어오세요. 방 하나 비워뒀어요. 애들도 학원 가서 낮에는 집이 조용해요. 제가 말했습니다. 됐다. 나 지금 사는 곳이 아주 편해. 아들이 잠시 뜸을 들이더니 말했습니다. 사실 집사람이 말 꺼낸 건데요. 그리고는 본론을 꺼냈습니다. 엄마 혼자 밖에 계시는 거 저희도 걱정돼요. 연세도 있으신데 그 집 당분간 쓰실 일 없으면 차라리 우리가 새를 놓아서 관리해 드릴게요. 월세는 엄마 통장으로 바로 넣어드리고요. 계속 비워두면 아깝잖아요. 새 놓으실 거죠? 제가 일부러 물었습니다. 내 동의는 필요한 거니? 당연히 엄마가 동의하셔야죠. 아들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생각엔 엄마가 딴 데 계신다면 그 집을 놀리는 게 타당하지 않다는 거죠. 그날 밤 저는 아들이 한 말, 당연히 엄마가 동의하셔야죠. 라는 말을 곱씹었습니다. 지난 세월, 저는 그들이 모든 일을 다 저질러 놓고 통보하는 방식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생일날 뭘 먹고 싶은지 묻지도 않고 식당 예약해뒀어요. 몸이 안 좋은데 건강검진 예약했으니 가세요. 여행 가고 싶다고 말한 적도 없는데 비행기 표를 내밀며 엄마가 분명 좋아하실 거예요. 당연히 엄마가 동의하셔야죠. 이 말은 겉으로는 민주적으로 들리지만 그 뒤에는 무시무시한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만약 동의하지 않으신다면 엄마는 아주 까다롭고 말 안 통하는 노인네가 되는 겁니다. 생각해보니 그 낡은 아파트 등기 권리증에는 분명 제 이름이 적혀 있지만 자식들 눈에는 이미 공동 자산으로 계산된 지 오래였습니다. 그들 마음속에는 주파날이 튕겨지고 있었죠. 누구보다 빠르고 정확하게요.
자식들을 탓하려는 게 아닙니다. 걔들이 나쁜 아이들도 아닙니다. 회사 일 바쁘고 스트레스 많고 대출금에 애들 학원비에 저도 다 압니다. 하지만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건 왜 그토록 열정적으로 내 미래를 설계해 주면서 정작 내가 진짜 어떻게 살고 싶은지는 한 번도 묻지 않느냐는 겁니다. 저는 그들의 엄마지 그들 인생 계획표에 있는 자산 항목이 아닙니다. 미래의 현금 흐름을 만들어줄 잠재적 현금화 가능 공간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게 그들이 말하는 관심이라면 저는 차라리 혼자 좁은 방에서 소박하게 밥해 먹고 사는 편을 택하겠습니다. 더 이상 그 상냥한 배치 속에 갇히고 싶지 않습니다. 그날 저는 자식들의 전화번호를 모두 수신거부나 무음으로 돌려놓았습니다. 전화를 안 받겠다는 게 아니라 전화를 받자마자 또다시 그 배려를 가장한 계산과 빈틈없는 계획을 듣고 싶지 않아서였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내 생활은 내가 결정한다. 영감이 떠나던 해 제 나이 68이었습니다. 췌장암 3기였죠. 의사는 길어야 1년이라고 했습니다. 진료실에 앉아있던 남편이 딱 한마디 하더군요. 빨리 가는 게 당신 수고 더는 길이다. 저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집에 돌아와 장롱 속 그의 이불을 꺼내 볕에 널고 10수년간 건드리지 않았던 적금과 보험을 전부 해지했습니다. 돈으로도 어쩔 수 없는 그 1년을 준비하기 시작했죠. 그 기간 동안 저는 매일 병원을 오갔습니다. 아침엔 죽을 쑤어 나르고 저녁엔 환자복을 챙겨갔습니다. 두 아이도 왔지만 오래 머물진 않았습니다. 아들은 야근 때문에, 딸은 손주 시험 기간이라 바쁘다고 했습니다. 탓하지 않았습니다. 산 사람은 살아야 하니까요. 어느 날 남편이 불쑥 물었습니다. 애들이 내가 너무 늦게 간다고 생각하진 않나? 저는 펄쩍 뛰며 무슨 쓸데없는 소리냐고 했지만 그는 웃지 않고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아이들이 병실에 올 때마다 제 얼굴은 보지 않고 링거병이나 모니터 수치만 쳐다보는 걸 저도 느꼈으니까요. 마치 수치가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사람들처럼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현관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무서워서가 아니라 너무 지쳐서였습니다. 그 누구의 목소리도 듣고 싶지 않을 만큼 무거웠습니다. 3개월 후 남편은 떠났습니다. 화장하던 날 바람이 몹시 불었습니다. 서울 근교 화장터 뒷산에 서서 유골함을 안고 있는데 아들이 제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 일 다 끝나면 본가 짐 정리 좀 같이 해요. 제가 돌아다 보니 아들의 눈빛은 성실해 보였지만 손가락은 이미 스마트폰 부동산 앱을 위아래로 훑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떠난 직후 이 집은 더 이상 우리 집이 아니게 되었다는 것을요. 장례를 치르고 그 집에 돌아와 보니 현관 초인종이 바뀌어 있고 싱크대 문짝은 헐거워져 있고 서재 구석엔 곰팡이가 피어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싸우고 밥 먹고 명절을 보내고 가구를 옮기며 살았는데 이제 모든 게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현실은 두 아이가 번갈아가며 하는 말뿐이었습니다. 엄마, 이제 혼자신데 우리 집 와서 며칠 계세요. 지난번에 보니까 실버타운 시설 좋던데 한번 가보실래요? 현관에 스마트 도어락 다는 게 어때요? 우리가 밖에서도 문 열어드릴 수 있게. 그 말들을 듣는데 뼈가 시리도록 추웠습니다. 날씨 탓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대체되었다는 서늘함이었습니다. 그들은 진심으로 저를 돌보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저를 제자리에 갖다 놓고 싶어 할 뿐이었죠. 저는 그때 분명히 알았습니다. 남편이 떠난 건 단순히 식구 한 명이 줄어든 게 아니라 우리라는 울타리가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라지니 제 역할은 기능만 남았습니다. 그 집에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집이 낡아서가 아니라 공기마저 저를 낯설어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제가 혼자 나와 사는 걸 보며 쓸쓸해 보인다, 실패했다, 처량하다 여길지 모릅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명료합니다. 저는 외로운 게 아닙니다. 저는
그저 배치되는 노인으로 살기를 거부한 것뿐입니다. 남편이 했던 말, 빨리 가는 게 당신 수고 더는 길이다. 이제야 그 말뜻을 알겠습니다. 그는 제가 앞으로 겪게 될 일을 미리 알았던 겁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가장 부드러운 목소리로 천천히 당신을 삶의 중심에서 밀어내면서 그 훌륭한 처리에 대해 감사하기를 바라는 상황 말입니다. 그가 저를 너무 오래 붙잡아 두지 않고 떠나준 것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문을 열고 나와 내가 누구인지 다시 결정하기로 한 제 자신에게 더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늙어서 혼자 사는 거 고독하지 않냐고요. 아니요. 남들이 짜준 스케줄대로 끌려다니는 게 훨씬 더 끔찍합니다. 혼자는 무섭지 않습니다. 나 자신이 없어지는 게 무서운 겁니다. 예전에 저는 뭐든 양보했습니다. 한번 양보하기 시작하니 나중엔 내가 뭘 먹고 싶은지조차 남들 눈치를 보며 결정하게 되더군요. 그래서 이번엔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변명하지 않고 설명하지 않고 남의 의견을 묻지 않을 기회를 저 자신에게 주기로 했습니다. 제가 이사했다는 소식은 동네방네 빨리도 퍼졌습니다. 며칠 뒤 신우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녀는 늘 그렇듯 웃음 끝에 가시를 숨기고 있었죠. 언니, 혼자 나와 산다면서요. 왜요? 조카들한테 뭐 삐진 거 있어요? 아니에요. 그냥 혼자 조용히 살고 싶어서요. 신우이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니, 혼자 살면 위험하게. 요즘 세상이 얼마나 흉흉한데 집 놔두고 생돈 들여 월세 살면 남들이 다 욕해요. 저는 대꾸 없이 웃다가 전화를 끊으려는데 신우이가 툭 내뱉었습니다. 언니 혹시 애들 길들이기 하는 거예요? 유산 빨리 안 넘겨주려고. 심장이 쿵 내려앉고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 말이 너무 날카로워서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차마 입 밖으로 내지 못하지만 속으로 계산하고 있던 그 말을 정통으로 찔렀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말하는 길들이기란 제가 아직 손을 놓지 않았다는 뜻이겠지요. 오늘이라도 당장 진명에 넘기고 통장 비밀번호 알려주면 저는 현명하고 깨어있는 어른 소리를 들을 겁니다. 하지만 끝까지 쥐고 안 내놓으면 고집불통, 욕심쟁이, 늙어서 노망난 노인네 취급을 받겠죠. 그들은 제가 늙는 걸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정신이 멀쩡한 것을 두려워합니다. 늙은 여자가 싫다고 거절할 줄 알면 가족이라는 기계의 톱니바퀴에 모래가 끼는 것처럼 불편해지니까요. 재산 상속, 서열 정리, 모든 게 꼬여버리거든요. 영감이 살아있을 땐 신우이가 저한테 꼼짝도 못했습니다. 꼬박꼬박 형님 하면서 알랑방귀를 뀌었죠. 남편이 죽자마자 저는 눈엣 가시 같은 변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지난번 가족 모임 때 그녀가 대놓고 그랬습니다. 형님, 이제 적적하실 텐데 집 팔고 작은 빌라로 옮기시죠. 나머지는 저희가 알아서 정리해 드릴게요. 주변 사람들도 웃었지만 저는 그 눈 속에 탐욕을 보았습니다. 제가 아무 말 없이 두부조림만 집어먹으며 난 빌라 싫어요. 계단 오르기 싫어서 했더니 그녀가 싸늘하게 말했죠. 성격 참, 이러니 자식들이 정을 안 붙이지. 그날 이후 저는 가족 단톡방을 다 나갔습니다. 삐져서가 아니라 다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관심사는 딱 하나였습니다. 언제 물러나실 겁니까? 저는 누구를 조종할 생각 없습니다. 하지만 누구에게 관리당할 생각도 없습니다. 쓸모없는 뒷방 늙은이가 되면 자식들의 걸림돌이 됩니다. 그렇다고 늙어서까지 자식들 비위 맞추며 존중받을 자격을 증명해 보이는 삶도 싫습니다. 제가 혼자 나온 건 그 부드러운 목소리로 진행되는 청산 절차를 집 안에서 듣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사람은 멀어지면 오히려 더 잘 보입니다. 지난 한식날 저는 여느 때처럼 아침 일찍 버스를 타고 남편 산소에 갔습니다. 새벽부터 찰밥을 찌고 과일을 챙기고 영감이 좋아하던 양갱도 챙겼습니다. 도착해보니 아들 내외가 먼저 와 있더군요. 며느리와 손주는 차 안에서 핸드폰만 보고
내리지도 않았습니다. 못 본 척하고 비석을 닫고 향을 피웠습니다. 산소를 다녀오는 길에 근처 국밥집에 갔습니다. 날은 덥고 비닐 천막 아래서 땀을 뻘뻘 흘리며 국밥을 먹는데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밥을 다 먹고 나니 아들이 불쑥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그 집 언제까지 그렇게 두실 거예요? 저는 고개도 들지 않고 물었습니다. 새 놓고 싶다는 거냐? 아니면 아들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제 말은 나중을 위해서라도 정리는 좀 해두셔야죠. 지금 건강하실 때 결정해 두는 게 제일 깔끔해요. 나중에 우리끼리 곤란해지기 싫어서 그래요. 정리. 그들이 기다리는 건 결국 이 두 글자였습니다. 안부도, 걱정도, 대화도 아니고 처리와 정리. 제가 말이 없자 아들이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집도 낡았고 엄마도 안 들어가신다면서요. 그럼 법무사 만나서 유언 공증이라도 해두는 게 낫지 않겠어요? 형제끼리 얼굴 붉히는 일 없게요. 형제끼리. 제가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내 여동생이 뭐라 하더냐. 아뇨, 제 말은 엄마가 확실하게 안 해두면 나중에 우리가 의견이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저는 수저를 내려놓고 입을 닦았습니다. 너희가 싸울 게 걱정이냐? 아니면 내 재산이 늦게 올까봐 걱정이냐? 아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엄마, 말씀을 왜 그렇게 하세요? 다 엄마를 위해서 하는 말인데, 엄마를 위해서. 지겹도록 들은 말입니다. 젊어서는 고생하지 말라며 일 못하게 하는 게 날 위해서였고, 늙어서는 위험하다며 여행 못 가게 하는 게 날 위해서였고, 이제는 집 팔라는 게 날 위해서랍니다. 문득 남편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나이 들수록 누가 네 옆에서 기다리는지 잘 봐라. 그날 저는 확실히 알았습니다. 아들은 불효자라서가 아니라 그저 이 숙제를 빨리 끝내고 싶어서 안달이 난 겁니다. 제 죽음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제 퇴장을 기다리는 거죠. 아들을 원망하진 않습니다. 다만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내가 직접 나서지 않으면 내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조차 남의 손에 의해 쓰이겠구나. 원룸으로 돌아온 날, 저는 처음으로 신탁에 대해 검색해보고 예전 직장 동료가 소개해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노트에 제 결정을 적어내려갔습니다. 내 인생의 마침표는 내가 찍는다. 누구도 조건을 걸 수 없다. 69살 때 처음으로 가계부라는 걸 샀습니다. 수도세, 전기세 같은 공과금 말고 콩나물 한 봉지, 버스비, 사과 한 알까지 꼼꼼히 적었습니다. 누가 웃더군요. 다 늙어서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가계부를 써. 저는 답했습니다. 돈 아끼려는 게 아니야. 내 돈이 어디로 가는지, 내 시간이 나를 위해 쓰이는지 알고 싶어서 그래. 예전에는 제 시간이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침은 식구들 시간에 맞추고, 점심은 동네 아줌마들 모임에 끌려가고, 저녁은 자식들 오는 시간에 맞춰 상을 차렸습니다. 돈은 제 것이었지만 시간은 남의 것이었죠. 하지만 혼자 살기 시작하면서 저는 계산이 아주 정확해졌습니다. 월세 50만 원, 관리비 5만 원, 식비 30만 원, 교통비 좀 하고 한 달에 150만 원이면 충분하더군요. 가끔 파마를 하거나 책을 사도 200만 원을 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도 손 벌리지 않고 그렇다고 궁상 떨지도 않습니다. 가계부를 쓰는 건 가난해서가 아닙니다. 드디어 제 삶의 주도권을 잡았기 때문입니다. 가계부를 쓰면서 세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첫째, 이걸 내가 좋아하는가? 둘째, 이게 나에게 필요한가? 셋째, 이걸 내가 결정했는가? 젊은 사람들이나 하는 생각 같죠? 네, 저는 70년 만에 이걸 배웠습니다. 하지만 늦게 배운 만큼 절대 놓지 않을 겁니다. 과거에 썼던 돈들은 대부분 남의 체면을 세워주거나 자식들 길을 살려주거나 싫은 소리 듣기 싫어서 쓴 돈이었습니다. 정작 나는 없었죠. 가계부를 쓰면서 잃어버린 취향을 되찾았습니다. 저는 사실 맵고 짠 걸 좋아하는데 식구들 건강 생각한다고
평생 싱겁게만 요리했습니다. 저는 회색 옷을 좋아하는데 자식들이 젊어 보이게 입으라며 사다 준 분홍색, 보라색 옷만 입었습니다. 어느 날 백화점에서 3만 원짜리 수입 원두커피를 샀습니다. 점원이 묻더군요. 혼자 드시는데 이렇게 비싼 걸 사세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마시는 커피 한 잔 한 잔이 다 내 의지니까요. 나를 위해 쓰는 돈은 낭비가 아니라 사용이라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더 이상 자식들에게 용돈 달라고 눈치 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노후 재테크 전문가가 되려는 게 아닙니다. 그저 저 자신을 똑바로 보는 사람이 되고 싶을 뿐입니다. 그 20억짜리 아파트 어떻게 했냐고요? 팔지도 않았고 증여하지도 않았고 자식 이름 올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고민 중이다라며 희망 고문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그들이 상상도 못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신탁을 설정했습니다. 노트에 끄적거린 유언장이 아닙니다. 변호사를 찾아가 법적으로 완벽한 신탁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 부동산의 소유권은 신탁회사로 넘기되 수익권과 거주권, 처분 권한은 내가 죽을 때까지 나 박명숙이 갖는다. 내가 사망한 뒤에는 사전에 지정한 방식대로 분배한다. 만약 상속인 중 누구라도 이의를 제기하면 신탁 기간을 10년 연장하고 자산 동결한다. 변호사가 놀라더군요. 여사님, 정말 확실하게 생각하신 거 맞죠? 생각한 게 아니라 똑똑히 본 겁니다. 집이 돈으로 변하는 건 안 무서워요. 내가 투명 인간이 되는 게 무섭지. 아파트 등기 권리증 뒤에는 30년 전 남편이 유성펜으로 작게 써놓은 글씨가 있습니다. 우리 여보고. 그때는 촌스럽다고 웃었지만 남편은 알았던 걸까요? 자신이 떠나면 이 종이 쪼가리가 자식들 눈에는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문서가 될 거라는 걸. 아이들이 탐욕스러운 게 아닙니다. 그저 부모의 자원이 자신들에게 흘러오는 걸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서 그렇습니다. 신탁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 지난 수십 년간 알았다 그래라 하며 물러섰던 저 자신을 구해낸 기분이었습니다. 자식들을 막으려는 게 아니라 저를 지키려는 것입니다. 며칠 후 아들을 불러내 커피를 마셨습니다. 집 문제 내가 처리했다. 아들이 안도하며 드디어 결정하셨어요. 하더군요. 저는 말없이 신탁 계약서 표지 사본을 내밀었습니다. 아들이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엄마, 굳이 이렇게까지 하셔야 했어요. 우리가 뭐 엄마 돈 뺏어가요? 안 뺏어가지. 하지만 넌 이미 계산하고 있었잖니. 그건 계산이 아니라 계획이죠. 그래. 그런데 난 내 인생 계획의 일부가 되기 싫다. 아들이 목소리를 깔았습니다. 이러시면 나중에 저희 입장이 곤란해요. 너희 곤란한 건 너희 사정이다. 내 재산, 내 뜻대로 하는 건 내 권리고. 아들의 얼굴이 붉어졌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난 죽을 때까지 너희 눈치 안 보고 내 돈 내가 쓰다 갈 거다. 집이 너희한테 가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거다. 원룸으로 돌아오는 길,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계단을 오르는데 숨이 차긴커녕 콧노래가 나왔습니다. 제 좁은 방, 이제 제가 주인입니다. 창가에 놓인 작은 스킨답서스 화분 하나, 제가 직접 고른 암막 커튼, 냉장고 속엔 제가 좋아하는 젓갈과 장아찌, 누가 뭐라 할 사람 없습니다. 엄마, 냄새나게 젓갈 좀 그만 먹어. 할 사람도 없고 거실 지저분하게 화분 좀 치워. 할 사람도 없습니다. 저녁 6시 반, 작은 의자에 앉아 뉴스를 보며 따뜻한 밥 한 그릇 먹습니다. 식구들 다 왔나? 밥은 먹었나? 찌개 데워야 하나 걱정할 필요 없이 오직 내가 배고픈가만 생각하면 됩니다.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드디어 누군가를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자격을 얻은 겁니다. 새벽 6시에 버스를 타고 시장에 갑니다. 밤에는 골목길을 산책하며 남의 집 불빛을 구경합니다. 슈퍼에서 간장 성분표를 5분 동안 들여다봐도 아무도 재촉하지 않습니다.
이게 진짜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외롭지 않냐고요. 천만에요. 혼자 있을 때 비로소 내 목소리가 들립니다. 이 방은 작지만 저를 누군가를 위해 사는 삶과 분리해주는 거대한 성입니다. 저는 지금 제 인생을 다시 살고 있습니다. 이번엔 남의 대본이 아니라 내 대본으로요. 이제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들이 남았습니다. 첫째, 연명치료 거부 신청서, 사전연명 의료 의향서를 썼습니다. 응급 상황에서 심폐소생술이나 인공호흡기를 달지 않겠다는 서약입니다. 자식들에게 엄마 호흡기 뗄까 말까 하는 잔인한 선택을 맡기고 싶지 않습니다. 그건 효도가 아니라 고문입니다. 둘째, 유산 분배에 대한 유언장을 썼습니다. 공평하게. 아닙니다. 저는 아주 구체적으로 적었습니다. 누가 언제 얼마를 가져갈지, 조건은 무엇인지, 그리고 아이들에게 손편지를 한 통씩 썼습니다. 딱 3문장입니다. 너희의 인생을 간섭하지 않겠다. 너희의 선택을 존중한다. 그러니 나의 결정도 존중해 다오. 셋째, 내 몸이 더 쇠약해졌을 때 갈 요양원을 직접 골랐습니다. 시설 좋고 깨끗한 곳으로 미리 예약을 걸어두었습니다. 자식들이 억지로 떠미는 고려장 같은 요양원이 아니라 내가 내 발로 걸어 들어갈 쉼터입니다. 이 모든 걸 혼자 처리했습니다. 자식들에게 상의하지도 통보하지도 않았습니다. 설명하면 토를 달고 설득하려 들 테니까요. 신탁 서류 복사본과 편지를 우체통에 넣던 날, 저는 정말로 자유를 느꼈습니다. 그 후 일주일간 전화기는 조용했습니다. 매일 오던 형식적인 안부 문자도 이모티콘도 끊겼습니다. 그들도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침묵을 선택한 겁니다. 저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두부 사고, 빨래 널고, 가계부 쓰고, 일상은 그대로 흘러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첫 마디가 엄마가 아니었습니다. 엄마, 정말 이렇게까지 하셨어요? 그래. 딸이 한참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우리가 돈 때문에 엄마한테 전화하고 그런 거 아니란 거 아시잖아요. 안다. 하지만 너희의 관심이 날 자산의 일부로 느끼게 하더구나. 딸은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마디 하더군요. 이제 더는 간섭 안 할게요. 고맙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보는데 눈물도 안 나고 웃음도 안 났습니다. 그저 가슴 속에 묵직하게 자리 잡고 있던 돌덩이 하나가 쑥 내려간 느낌. 아, 이제 진짜 내 말을 했구나. 날이 쌀쌀해졌습니다. 저는 지금의 삶이 참 좋습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 따뜻한 차 한 잔 마시며 창밖을 봅니다. 억지로 웃지 않아도 되고 억지로 참지 않아도 되는 삶. 아들은 그 뒤로 집 이야기를 꺼내지 않습니다. 제가 방어하는 게 아니라 각성했다는 걸 깨달은 모양입니다. 얼마 전 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저도 가계부 쓰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우릴 멀리 하려던 게 아니라 엄마 자신에게 가까이 가려 했다는 걸 이제 조금 알 것 같아요. 그 문자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가족을 버린 게 아닙니다. 희생이라는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진짜 나를 찾은 것 뿐입니다. 거울 속에 제 자신에게 말해줍니다. 박명숙, 너 참 잘했다. 이제 남은 날들은 너한테 미안하지 않게 살자. 제가 이 좁은 방으로 온 건 세상이 싫어서가 아닙니다. 노년은 그저 견디는 시간이 아니라 다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저를 기다려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제가 가는 길은 제가 아니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 어머니의 결정이 너무 매정하다고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통쾌한 각성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만약 여러분이라면, 혹은 여러분의 부모님이라면 이런 용기를 낼 수 있었을까요? 홀로 서는 것, 재산을 움켜쥐는 것, 죽음을 스스로 준비하는 것. 차갑고 쓸쓸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진짜 어른의 마무리가 아닐까요? 우리는 늙어갈수록 흐름에 몸을 맡기려 합니다.
그게 편하니까요. 하지만 가끔은 멈춰서서 물어야 합니다. 나는 어디로 가고 싶은가?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정답은 없습니다. 각자의 인생이 있을 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 모두가 깨어있는 노년을 맞이하는데 작은 등불이 됩니다.